명상이라는 것은 생각을 멈추는 것이고 마음을 쉬는 것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이때 마음이라고 하면 생각이나 감정이나 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느낌이나 그것을 잠시 쉰다는 겁니다. 쉰다는 것과 빠져 있는 것은 많은 차이를 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이 어디에 빠져 있는지를 잘 모르고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나 그 말들이 나도 모르게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이는가? 우리는 이것을 습관이라 그러기도 하고 자동화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자기가 왜 이런 것을 하는지 의문도 가지지 않은 채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계속 생산해냅니다. 그래서 명상은 생각이라도 잠시 쉬는 것을 훈련하고 있는 방법을 명상이라 합니다. 생각이 여러분들의 삶을 딱 규정을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것을 해야 돼. 이것이 내 인생이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이런 성격이야.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의 틀이라 그러고 구조를 짜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둥근 공이 있다면 여기에 공이 있고 여기에 공이 있고 여기에 공이 있는데 공 속에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에 짝대기로 틀을 만듭니다. 벽을 만들어서 이거는 나의 공, 이거는 너의 공, 이거는 저 사람의 공, 이런 식으로 규격을 지었는데 이 규격은 사실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빼버리면 그냥 똑같은 공이고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틀 지어져 있는 나라는 것을 은연중에 실질적으로 몸을 통해서도 주입하고 있고 이 몸이 나야. 그래서 몸이 나기 때문에 몸 바깥에 있는 것은 내가 아니야. 그래서 저 사람은 내가 아니야. 저 사람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크게 없어. 근데 어떤 한 생각이 일어나서 저 사람은 내 가족이야.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면 그 한 생각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아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내하고 하나가 된 것처럼 아니면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이 마치 나인 것처럼 딱 달라붙어서 저 사람이 떨어져 나가려고 했을 때 어마어마한 고통이 느껴져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나라는 의식이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의식은 실제가 있는 것보다는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감각, 들리는 것, 만져지는 것이 진실이라고 보지 보이지 않는 것, 들리지 않는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학은 보이는 과시광선, 그 보이는 과시광선 위에 있는 보이지 않는 자외선, 그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적외선, 수많은 어떤 빛이 있어요. 그리고 들리는 폭도 우리한테는 안 들리지만 다양한 음폭의 소리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져서 느끼는 것도 사람들에 따라서 이 감각이 전혀 다릅니다.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면서 만지는 사람과 자기가 싫다고 생각하면서 만진 사람은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좋다고 하면서 좋아하면서 만지려고 어떤 사람은 싫다 하면서 자꾸 안 만지려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의식이라는 이름으로 탐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0페이지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상황이 있어요. 외부에 사건들이 있고, 그런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계속 분별합니다. 판단합니다. 이것이 내한테 맞는 것인가? 이것이 내한테 좋은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때까지 배웠는 기준에 저것이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저것이 정당한 것인가? 저것은 잘못된 것인가? 그런데 기준이라는 것은 배웠는 다양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식의 신념과 구조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옛날에 일본에 아주 유명한 선사의 이야기가 있죠. 하쿠엔 선사라는 선사가 아주 도력이 높은 선사인데 절에 수행을 하고 마을에서 아주 신심이 대단한 스님이었는데 어느 날 마을에 한 처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신을 했는데 아버지가 누가 너에게 임신을 시켰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아가씨는 남자를 절대 이야기할 수 없어서 그 선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절에 자주 놀러 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선사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부모들이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 딸을 임신시키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딸은 당신이 그랬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쿠엔 선사는 일어난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변명을 하고 아니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 그런가요? 하면서 그냥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스님을 아주 비난을 하고 동네 사람들이 이 절은 가지 말자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처녀가 아이를 낳아서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는 그 아이를 스님한테 던져버립니다. 네가 케어라. 그러니까 또 스님이 뭐래 그래? 아, 그래요? 그렇군요. 또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아이를 낳는 처녀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동네에 있는 총각을 데리고 와서 부모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부모님의 반대에 의해서 못 만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 그 아이가 사실은 우리 아이다. 이렇게 해서 찾으러 갑니다. 그 부모들이 왔으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근데 선사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하면서 그 아이를 데려간다 그러니까 그래요. 하면서 또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임이라 그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 변명을 하고 옳음을 정당화하고 억울해하고 너무나 화가 나고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오해를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일이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 밥 먹나 했는데 밥 안 먹었는데 사실은 밥 먹었다며 이래도 화가 막 납니다. 막 억울해요. 아주 사소한 걸 건드려도 자기를 방어하고 변명하고 지키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이 하쿠엔 선사는 상황을 일어나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하쿠엔 선사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선사는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삶이라는 것은 일어난 것은 있는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 곳에서는 항상 원인과 결과가 있겠죠. 그 원인과 결과에서 본다 그러면 이 처녀가 어떻든 이 스님을 신뢰했고 좀 더 의지하고 싶었고 무언가 있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어떤 크나한 흐름에 의해서 항상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고의 입장에서는 지금 나의 욕구와 내 억울함이 바로바로 증명을 해서 내 뜻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에고의 마음이 아니고 이 선사는 세상이 큰 흐름 속에 돌아간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나를 방어하고 보호할 거 없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왜? 너무나 에고적인 입장, 내 것을 변명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본인은 스스로 아무 걸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외부의 사람들의 평가나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은 그냥 저 사람들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 시시비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의 경지에 올라온 사람, 그런 사람이 수행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책임질 것을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아들임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라는 의식, 에고 의식이 너무나 강해서
조금만 건드리면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억울하다고 느끼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느껴요. 왜? 왜 나를 건드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고 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화가 많고 이 에고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클수록 공격성이 큰 거예요. 근데 속은 사실은 이런 사람은 겁쟁이고 약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 신뢰가 사실은 부족한 거예요. 왜? 자신을 스스로 믿지 못하고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너무 쏠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자유라는 것은 의식이 성숙한 만큼 여러분들의 의식이 얼마나 투명하고 얼마나 어른스러우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고통은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데 이 상황에 대한 미숙함,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게 뭔지도 모르겠어. 왜 일어난지도 모르고 그냥 지키기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방어하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내하고 관계가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도망쳐버리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걸 미숙함이라고 해요. 그리고 자신을 모르는 무지. 지금 저 바깥을 모르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지금 자기가 어떤 짓을 하고 있고 자기에게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자기가 자기를 얼마나 해치고 있는지를, 고통에 빠뜨리는지를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무지라고 해요. 그리고 왜곡되어 있는 부정적인 인식, 어리석음이 모든 고통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깨어서 자기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지, 자기가 지금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빨리 알아차리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스스로 내린 그 선택이 창조기 때문에, 스스로 내린 그 결정이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하고 싶다면 깨어서 옳은 선택을 하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본인도 모르는 감각적으로, 충동적으로 그냥 막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놔놓고 삶을 탓합니다. 세상을 탓합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사랑을 선택하고 있는가? 두려움을 선택하고 있는가? 스스로 진실된 길, 올바른 길을 지금 가고 있는가? 아니면 거짓과 위선과 왜곡의 길을 지금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가? 스스로 선택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현재 삶의 모습입니다. 누구도 여러분한테 잘 살지 못하게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여러분들을 구속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생명 에너지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식을 올바르게 안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게 돼 있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게 돼 있습니다. 법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자기 뜻대로,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백날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내는 에너지는 그것이 튕겨서 자기한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카르마의 법칙이라 그럽니다. 그것을 우리는 업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이나 힘든 경험에 대해서 누구를 탓하거나 불공평하다고 억울해하거나 분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칙에 어긋나 있으면서 스스로 자기가 어떠한 행동과 말과 행동을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것이 하나의 자기가 지금 에너지를 밖으로 발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면서 계속 국가가 왜 이래? 정치가 왜 이래? 사회가 왜 이래? 직장이 왜 이래? 사람들이 왜 이래?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의식의 투사물입니다. 하쿠엔 선사처럼 저기에 있는 모든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아무 문제 없이 받아들입니다. 왜? 어떤 인연의 고리에 의해서 내한테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저절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드러납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항상 진실입니다. 사례를 하나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사례를 들었냐면 옛날에 어느 나무꾼이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는데 숲속에서 나무를 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소리 나는 쪽으로 가보니까 호랑이 한 마리가 큰 웅덩이에 덫에 빠져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나무꾼은 너무 무서워서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소리를 칩니다. 나무꾼님, 제발 도와주세요. 먹이를 구하러 왔다가 웅덩이에 빠져서 덫에 걸렸습니다. 굴에는 어린 새끼들이 5마리가 있는데 제가 없으면 죽습니다. 제발 구해달라고 눈물 흘리면서 빕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은 나무꾼은 호랑이의 처지가 좀 안타까웠어요. 그렇지만 나무꾼은 자신이 호랑이를 풀어주면 나중에 잡아먹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그걸 알아차리고 호랑이는 은혜를 원수로 갚지 않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계속 호소를 하니까 나무꾼은 호랑이의 말을 믿고 웅덩이에서 끌어올려 줬습니다. 그런데 웅덩이 덫에서 풀려난 호랑이는 나무꾼을 확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이곳에 갇혀가지고 오랫동안 굶었고 굴에는 새끼가 기다리고 있어서 배고픈 새끼를 위해서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무꾼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너가 그렇게 울면서 애원해서 내가 너를 풀어줬는데 너가 어떻게 내한테 이럴 수 있냐. 그러니까 호랑이는 뭐라 그랬습니까? 삶이란 원래 그래. 나무꾼은 삶이 진짜 원래 그런 것인지 다른 존재한테 물어보고 그렇다 그러면 내가 죽을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알았다. 이렇게 하면서 호랑이하고 나무꾼이 나무 위에 앉아있는 까치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나무꾼이 까치에게 물었습니다. 까치야, 호랑이가 잡혀서 울며 도와달라고 해서 내가 도와줬는데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 이거는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 이건 너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까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호랑이 얘기가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미치고 폴딱 뛰는 일이시죠. 여러분 입장에서.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 전에 먹이를 구하러 나갔다가 둥지에 돌아왔을 때 커다란 뱀이 새끼를 잡아먹으려 했어. 그때 까치는 울면서 소리를 질렀지만 뱀은 새끼를 모두 잡아먹어버렸습니다. 까치는 아픔과 슬픔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삶은 너무 불공평해. 그런데 한편으로 속에서는 하지만 삶은 원래 그래요. 에고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것은 억울하고 불공평합니다. 호랑이를 풀어준 것은 나무꾼의 선택이었습니다. 호랑이를 잡도록 웅덩이를 판 것은 누구예요? 나무꾼과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선택에는 항상 결과가 따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무꾼은 잘못 선택했습니다. 덫에 걸린 호랑이를 빼주는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왜? 척은지심 때문에, 자기가 옳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가 정의롭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가 누군가를 구해준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인생에서 나무꾼과 같은 선택을 많이 합니다. 가까운 누군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어려운 상황을 하소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주거나 도움을 주는 것은 먼저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고려해서 자신의 법칙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법칙에는 인정이 없습니다. 법은 그냥 법입니다. 그 법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저도 살면서 많은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소리 듣냐면 인정머리 없다. 법에는 인정머리가 없습니다. 원래 인정머리가 없어요. 법에는.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으로 해가 지고 비가 내리는데 하늘을 원망합니다. 하늘에 대고 비를 제발 그치게 해달라고 해서 비가 인정머리 있어서 비를 딱 그쳐주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소리치고 외쳐도 보이지 않는 큰 흐름 속에 그냥 흘러갈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정당하다,
자신이 옳다, 자신이 억울하다, 자신이 너무나 잘못되었다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하는 소리는 여러분들을 지키고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여러분들을 합리화하는 정당한 하나의 에고의 수단에 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나와 나 아닌 것과의 관계없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냥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인연을 연기법이라 하고 조건을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주인 아니에요. 삶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나라고 하는 그 자체가 환상입니다. 그것은 환영이에요. 그것은 우리 이 몸을 경험하기 위해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인식하기 위해서 의식이 만든 하나의 환영과 같습니다. 진짜 주인은 의식입니다. 의식. 물질이 아니에요. 요즘에 뇌과학이나 이런 데 보면 마치 이 세상은 모든 뇌가 주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뇌도 그냥 하나의 물질이고 장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짜는 의식입니다. 의식.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식이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느냐고. 지금 자기 삶을 어떤 식으로 책임지고 자유롭게 만들고 있냐고요. 요즘에 시중에 나와 있는 책에 보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많이 나옵니다. 법칙 중에서도 내가 무언가를 엄청나게 욕망하고 끌어당기면 원하면 그것이 나한테 끌려온다. 그것을 끌어당김의 법칙. 이것은 에고의 극대화이죠.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을 너무나 가지고 싶고 저것을 이루고 싶어요. 그래서 저것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이 끌어당기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안 끌려옵니다. 왜 안 끌려와요?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서 저항하는 에너지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꼭 영어를 잘하고 싶어. 나는 꼭 이 일을 성공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날 바로 친구한테 가서 나 영어 너무 싫어. 저 직장 내가 되겠나? 그 한마디 하는 순간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들어있는 자기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 뭔지도 잘 몰라요. 사실은 원하고 있는 것을 저걸 원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행동과 말과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기에 에너지가 집중돼서 저게 이루어져요? 끌어당길 수가 없다고. 끌어당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끌려오는 거예요. 이게 법칙입니다.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배우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내려놓는 법부터 먼저 배워야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끌어당기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깊은 명상이 나온 거예요. 내려놓는 법, 받아들이는 법부터 먼저 배우는 거예요. 자기의 무의식 속에 부정적이고 어떤 신념과 어떤 잘못된 왜곡된 것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먼저 관찰하고 알아차려서 이것부터 먼저 놔야죠. 이걸 놔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딱 끌어당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끌어당기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습관화되어 있는 에너지가 먼저 튀어나와서 부정적인 것도 먼저 내버립니다. 그러면 이 원하는 것은 금방 생각 속에서 잠깐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부정적인 것이 하루 종일 거기에 휩싸여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끌어당겨져요? 그래서 의식이 공부를 할 때 3단계를 넘어갑니다. 하나는 에고의식. 여러분들이 지금 나라고 알고 있는 에고의식. 그 에고의식을 넘어서면 여러분들의 가슴 안에 영혼의 나, 영성의 나가 있어요. 그 영성의 나를 넘어서면 본질의 나, 참나, 아니면 전체의 나.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에고의식은 대상의식과 아상의식과 법상의식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나라는 의식이 대상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자기가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저 큰 사회나 이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재능이 없다고 느껴요. 근데 요즘에 많이 나올 수 있는 자기 개발, 심리 치유 이런 걸 통해서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확장하고자 하는 사람, 자기를 더 크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가 뭐 때문에 힘이 없는 거지? 내가 옛날에 과거에 이런 상처 때문에 그랬군.
그래, 이제 이 상처로부터 내가 벗어나면 내가 힘이 생기겠어. 이렇게 심리를 치유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나를 한번 개발해보자. 더 열심히, 더 훈련하고, 더 한번 잘해보자. 또 계속 열심히 삽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이루었어. 그래, 나 대단하지. 이렇게 자기를 좀 더 신뢰하면서 자기에 대한 자신감을 자꾸 키워나가는 것을 아상의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상의식에서 이제 법상의식으로 넘어갈 때는 나라는 것을 키운다고 넘어서는 게 아니에요. 법칙에 따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댐을 막아도 큰 물이 나면 댐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것을 뭔가 하지만 자연이 한 번만 휩쓸어버리면 그건 순간입니다. 인간의 힘은, 에고의 힘은 너무나 작아요. 그래서 그 순리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법칙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것을 수행이라 그러고 닦음이라 합니다. 뭘 닦느냐? 내가 옳다. 내가 최고야. 내가 잘났어. 나는 옳아. 그것이 진실인지 자신을 보고 그걸 닦아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더 겸손하게 이제 순리에 맞게, 계획에 맞게, 법칙에 맞게 움직여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을 더 편안해져요. 나를 법칙에다가 맡기면 엄청 편안해집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법칙에 따라서 쭉 가면 엄청 편안하게 빨리 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더 빨리 가려고 빵빵빵빵 하면서 막 샥샥샥샥 갑니다. 그런데 신호등 걸리고 빨리 못 가요. 사고만 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도 더 힘들어져요. 우리는 서로 그냥 법칙에 맞게 흐름대로 그냥 쭉 흘러가 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냥 음악 듣고 노래 들으면서 편안하게 가도 잘 가요. 근데 막 화가 나가 열심히 운전을 막 하면서 빨리 가려고 막 이렇게 해봐야 욕만 썼지 빨리 못 가요. 그래서 수행이란 여러분 자신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동일시하고 있는 것들, 그것을 탐구해서 하나씩 닦아 나가야 됩니다. 법상의식까지는 이렇게 영성의식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들어와 있지만 이게 에고만이 다는 아니구나. 우리의 삶이 진짜 사랑이 중요하고 내가 저 낮아지고 겸손하고 책임지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엄청 중요하구나. 이런 걸 느낄 때 여러분들의 가슴이 살아있게 막 뛰면서 일어나요. 이런 영성의식이 있지만 이 영성의식을 넘어서 공상의식은 여러분의 인식세계에 아직 체험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지식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게 있구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느 날 체험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 삶이라는 것이 진짜 의식이 다구나. 의식밖에 없구나. 그래서 옛날 선인들이 만법유식, 일체유심조 이런 이야기를 왜 했는지를 알게 되겠죠. 삶에서 올바른 뜻을 세우고 그 뜻을 향해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가장 빛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모든 꿈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씨앗이고 미약했다. 하지만 계속 물을 주고 관심을 가지면 언젠가는 큰 나무가 되어서 주위의 새와 생명에게 쉼을 주는 안식처가 된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야. 여러분들의 지금 꿈은 여러분 안에서 씨앗이 심어졌지만 아직은 미약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꿈에다가 계속 물을 주고 관심을 가지고 계속 키워나가면 언젠가는 큰 나무가 될 거라고. 그러면 꽃이 피고 주변에 새들도 오고 주변 사람들을 쉴 수 있는 그 안식처를 여러분들의 그 의식의 나무가 그렇게 하게 될 거라고.